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올해 본 지방직 전기기기 기출문제 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전기기기는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게 일단은 자격증 쪽, 그죠? 자격증을 준비한 지가 얼마, 이제 기사까지, 실기까지 응시를 해서 본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좀 편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7장에 특수전동기 파트를 좀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좀 편했을 수 있을 시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얘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유형 자체가 그저 문제 분배를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력공학적인 관점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가 약간 쉽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계속 본 사람들은 오히려 뭐 좀 힘들었을 것 같고, 7급도 같이 했으면 뭐 7장 내용은 조금 아니까 7급 같이 했으면 조금 더 그래도 좀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풀면서 야, 이게 9급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우지 않았던, 그러니까 책을 찾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저도 약간 당황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출제 범위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던 형태입니다. 자, 아무튼 시험 준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점수가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을 것 같은,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변압기 오일의 절연 내력 저하하고 산화작용에 따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이건 답은요? 이건 어떻게 외웠어요? 열화 방지 방법이 총 4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콘서베이터 설치. 열화 방지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콘스베이트라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질소동이 질소공인? 네, 더 이상은 안 듣겠습니다. 자격증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가 보네요. 자, 어쨌든 설치하는 거, 부싱, 바니시, 그 다음에 오일 덕터, 콘스베이터라고 했는데, 부싱은 뭐예요? 부싱은 이제 외관을 이제 할 때 나사 조이고 하는 거라서. 바니시는요? 바니쉬는 저도 약간 기억이 잘. 오일 덕트. 자, 한번 봅시다.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부싱 해가지고요, 금속 배관선 등에 사용되는 배관의 끝부분에, 그죠? 이 배관의 끝부분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약간 나사 같은 거, 그죠? 이런 조임을 하기 위해서 나사 같은 것을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품을 부싱이다라고, 이 링같이 이렇게 생겼던 그런 구조를 부싱이다. 부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니쉬 해가지고, 바니쉬는 목재, 기타 소재의 표면 처리에 사용되는 투명한 도료, 우리가 보통 니스라고 하는 거, 그걸 바니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 덕트라는 게 이런 거, 그냥 덕트예요, 덕트. 여기 사이에 이렇게 그냥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뭐 절연 용지로 쓰는 것들. 이 오일 덕트 스트립은 분배 변압기의 청 및 스트립 건선에 냉각 오일 흐름을 위한 덕트를 제공하더라. 이 제품은 변압기 보드를 절연 용지나 아니면 단일 코팅 다이아몬드 점선으로 이렇게 접착해서 제조하더라. 라고 해서 이게 이 공간을 둬가지고요, 이 덕트 같은 거, 그죠? 덕트 구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오일 덕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콘스베이터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절연유의 열화 방지 장치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콘스베이터는 변압기 오일을 위한 충분한 확장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압기 상단에 배치된 콘스베이터로 정의할 수 있더라. 이 변압기 콘스베이터의 주요 기능은 변압기 부하하고 주변 온도가 상승을 하면 변압기 오일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변압기 오일을 절연하는 오일 지장소처럼 작동하더라. 이 변압기에 사용되는 콘스베이터하고 흡습기에서 변압기를 운전하면서 변압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변압기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흡습 호흡기가 있으며 이 흡습 호흡기는 대기 중에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 수분이 제거된 공기가 콘스베이트로 들어가게 되며 콘스베이트 안에서 절연유하고 습기가 제거된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콘스베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 콘스베이트가 여기 있는 이쪽 뭐 이런 기계의 위쪽에서 변압기의 위쪽에서 이런 공기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게끔 해놓은 이걸 콘스베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콘스베이트라고 하고 호흡기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건 콘스베이트고 콘스베이트 밑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이걸 호흡기라고 이걸 콘스베이트라고 하고 이걸 호흡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여기서 공기가 좀 더 유입되고 유출되고 해가지고 변압기의 열화 방지를 한다. 뭐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를 위해서 쓴다. 뭐 그런 것들만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괜찮아서 가져왔는데 전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자격증 한 지가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콘스베이트가 있고 그 아래쪽에 호흡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변압기 유의 열화 방지를 사용한다. 뭐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턴온, 턴오프 모두 게이트 전류를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고 온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문턱전압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IG를 인가할 필요가 없으며 음의 IG를 흘리면 턴오프 동작을 하는 특성을 갖는 반도체 수자. 그래서 이게 턴오프 제어, 턴온 제어 뭐 이런 것들을 IG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SCR이잖아요. 그죠? 근데 SCR은 거기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죠? 플러스 반주기 동안만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제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음의 IG를 흘렸을 때 턴오프 동작까지 가능하게끔, 온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 동작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게이트 턴오프라고 해가지고 GTO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게이트를 가지고 온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 동작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GTO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3번에 직권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건 어떻게 해요? 직권은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요. 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냥 반비례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자, 직권 직류 전동기입니다. 그죠? 우리 직권 맨날 얘기했던 이 그림 한번 보시면 그죠? 직권은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에서는 이 계좌 전류 IF하고 전기자 전류 IA가 같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죠? 부하 전류하고 이렇게 같다 보니까 이게 자속 파이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토크 T는 K파이 IA가 되고요. 그래서 IA가 커지면 계좌 자속도 많아져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즉 IA가 뭐가 되지 자속이 뭐가 되지 않느냐? 포화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토크는 비례한다. 뭐요? IA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부하 전류하고 토크의 관계가 IA 제곱에 비례하다가 어느 크기로 가면, 그죠? 어느 크기에서는 처음에는 IA 제곱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크기에서는 거의 직선적으로 올라간다. 이게 어느 크기가 이게 계좌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포화가 되면, 그죠? 포화가 되면 거의 직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요, K5는 E고, 그죠? K5는 V 빼기 IARA다. RA 더하기 RS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요,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이 값은 커져요. 이 값은 증가해가지고 이 값이 감소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감소가 조금 감소돼요. 그죠? 조금 감소되는데 반해서 이게 IA가 커지면 계좌 전류가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를 해요. 자속이 증가하니까 속도는 계좌 전류에 대해서, 전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기자 전류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반비례보다 조금 심한 반비례. 그러니까 제곱 관계까지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다가 이것도 어느 이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전류가 증가해도
계좌자속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 상태에 가면 이제 부모는 일정하잖아요. 부모는 일정하니까 이제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감소량 그죠? 여기 감소량만큼 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속도가 약간 느려집니다. 그래서 약간 느려지는 거죠. 여기서는 약간 느려지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라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토크하고 속도의 관계는요. 봐요. 이 계좌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자 전류 IA를 기준으로 해서 토크는 IA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고 얘는 IA가 커지면 감소하니까 최소한 2성 이상 3성 정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그냥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그냥 이야기했을 때 틀린 것 같지는 않는 느낌 그죠? 어쨌든 여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빨라지는 거. 토크가 약 0으로 가면요. 무부하 상태로 가면 토크가 0이 된단 말은 무부하가 되거든요. 무부하 상태일 때는 속도는 무한대로 가고 토크가 커지면 속도는 다운되고 하는 이 관계니까 이게 보기를 상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의 토크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반비례?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반비례를 딱 밑금을 쳐야 되는 게 물음표를 쳐야 되는 게 2번을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제곱이라는 그 관계를 썼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제곱이라는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포화되기 전에는 그리고 전동기나 크레인 같은 기동 토크가 큰 곳에 이게 직권을 쓰는 이유가 기동 토크를 크게 그래서 전동기나 크레인 같은 데 많이 쓴다. 토크가 0에 가까워지면 토크가 0이 가까워진단 말은 IA가 0으로 가거든요. IA가 0으로 가면 속도는요. 이게 0으로 가니까 0으로 근접하니까 속도는 뭐가 된다고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무구속 속도에 가가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무부하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항상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가 지금 다 맞는 거니까 토크하고 속도의 관계가 이게 제곱하고 삼성 뭐 사이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틀린 것 같고 이건 관계는 사실 반비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비례 관계를 해서 틀리게끔 해줘야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정비례 그냥 반비례 일승에 반비례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에서 나오는 건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용도는 토크가 클 때 회전수가 작고 회전수가 클 때는 토크가 작아지는 자동차 변속 특성을 가지므로 전차 크레인 등에 사용된다. 10kVA 1000의 배기인 단상 변압기의 1차측으로 환산된 등가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변압기 1차측으로 환산된 등가 ZS가 얼마라고요? 8 플러스 J 6인 거예요. 근데 ZE는요. 1차측에서 본 전체 임피던스는 얼만데? 라고 하니까 1차측에서 들여다본 전격 전류에 대해서 전격 전압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1차 전격 전압 VN이 1000일 때 1차 용량이 VNIN인데 그죠? IN인데 이게 지금 이제 10kg다. 이게 1000인데 그러면 IN이 얼마요? 10A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IN은 10이고 VN은 1000이니까 1차 측에서 들어가는 등가 임피던스가 100ohm이거든요. 그럼 전체 임피던스가 100ohm일 때 지금 ZS가 이거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는 뭐고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P라고 보통 쓰고 그죠? 이건 100분의 8에서 8%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요? 숫자가 바뀐 거 같습니다. 뭐가요? 6 플러스 J8 6이고요. 여기는 100분의 8 8%다. 그럼 이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것은 그죠? 최대 전압 변동률은 원래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안 해도 이건 10%라는 건 예측 가능한 답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이때 최대 변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역률은 얼마냐? 0.6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를 한 게 이제 여기에 0.6일 때, 그죠? 6 곱하기 0.6, 8 곱하기 0.8 하면 이게 0.64가 되고, 6.4가 되고 3.6이 돼서 합치면 10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건 수업 시간에 진짜 수십 분 했던 것 같아요. 60L죠. 이거일 때는 얼마요? 3,600이고 4극일 때는 나누기 2 하니까 1,800이고 6극일 때는 1,200이고 8극일 때는 900 뭐 이렇게 하고 50L제도 해봤잖아요, 그죠? 50L제는 2극일 때는 이건 3,000이고 4극일 때는 1,500이고 6극일 때는 1,000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동기속도 PS, NS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L가 되면요, 안 해봐도 2극일 때는요 1초에 100번 도는데 2극을 하면 1Hz당 그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1초에 100번 도네. 근데 분당은 60분이니까 이건 얼마요? 2극이면 6천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해도 6천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안 해봐도 6천. 그럼 4극일 때는 나누기 2 하니까 3천. 6극일 때는 나누기 3 2천. 8극일 때는 나누기 4 1,500. 10극일 때는 나누기 5 1,200. 12극일 때는 나누기 2 1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수업하면서 수십 번 해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답은 4,000인가요?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속의 총량이 줄어드는 감자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감자 효과가 나타난대요.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건선 설치하죠. 보급과 보상건선 설치해서 하는 거고,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으로 자기적 중성축이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방향과 반대로 이동하고, 보급의 코일은 일반적으로 전기자 권선에서 병렬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권선이든 보급이든 다 직렬입니다. 왜냐하면 보급을 세게 해야 될 때는 전기자 반작용이 많이 일어날 때거든요. 전기자 반작용이 많이 일어날 때란 말은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를 때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전기자 반작용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럼 보급도 좀 세게 해줘야 되고, 전기자 반작용이 덜 일어날 때는 보급도 좀 적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니까 보상권선이든 보급이든 다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해 줘야 된다. 변압기의 여자 전류에 제3고조파가 포함되는 주된 이유는, 이건 파형이 뭐 돼가지고요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인 되는데 얘가 찌그러짐으로 해서, 파형이 왜곡 때문에 해서 나타나는 게 고조파죠, 그죠? 그래서 고조파가 왜 생기는데 파형 왜곡이다. 그럼 찌그러져서 나타나는 거다. 그럼 그 찌그러지는 거 원인이 뭔데? 라고 하니까 철심이 도전율을 갖기 때문에, 유전율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포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화되면, 그죠? 공급되는 전류는 이렇게 줬는데, 거기 자속이 이렇게 될 때 전류를 이렇게 포화가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전류 모양이 희한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한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철심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기가 아니라 있으면요 당연히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포화나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대표적으로 거기 제3고조파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파형을 찌그러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야
우리 책에도 있었지만 자기 포화 현상이 되면 지금 이제 전압을 이렇게 걸었을 때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류가 그냥 정연적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만 이 자속이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나오려면 전류가 이렇게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이 왜곡되면 화형이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면 고주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으면 전압이 이렇게 될 때 자속이 이렇게 나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곡이 되는 상태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왜곡된 형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8번입니다. 직류 전동기가 전부하에서 운전되고 있을 때 회전자하고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게 직류기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브러쉬가 있고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브러쉬가 있고 여기에 정류자 편이 있죠. 정류자 편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철심이 전기자 권선이 있고 전기자 철심이 있습니다. 브러쉬는 가만히 있고요. 정류자 편이 이렇게 쭉 돌면서 브러쉬에서 인출되는 형태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돌지 않는 건 브러쉬예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형태인데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는 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고 정류자 편이라든지 전기자 권선이라든지 전기자 철심. 그러니까 회전자 철심은 당연히 도는 거고 고정자 철심은 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직류 전동기는 이 전기자는 거기 회전자 쪽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자 철심은 당연히 고정돼 있는데 전기자 철심은 회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기자 철심.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건 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당스러우면 이게 틀려요. 이런 문제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삼상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연이 우수하고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절연을 우수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Y 결선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델타보다 Y가 전압을 낮출 수 있으니까 우수한 절연이 가능하고, 순환 전류가 안 흐른다는 말은 델타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가 없다. 중성처럼 접지시키면 제3고주파 성분에 의해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더라. YY 결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25인 분권 직류 전동기가 130V에 1200rpm의 속도로 회전되고 있을 때 토크 T는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P는 뭐요? EAIA이고 이건 오메가 T다. 그럼 T는요 오메가 분의 EAI다. 그러면 130인데 여기 EA는요 전기자 전류가 50이 흐르니까 10V 전압 강화가 있다. 130 빼기 10 하니까 EA는 얼마요? 120이다. IA는 50이다. 그죠? 오메가는요 60분의 2파이 NSN이 1200 하니까 20. 파이분의 150. 뭐 이런 형식이 되더라. 삼상 사극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가 가질 수 없는 슬로스. 확실하나요? 이건 진짜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도 처음 본다고 해서 당스러워가지고 뭐 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차도 떨어뜨리네. 이게 NS, NS. 사극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일에 단상이면요, 여기 하나,
NS, 뭐 NS 해가지고 하면 단상이면 이 슬롯이 4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3상이면 한 곡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N곡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이쪽에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쪽에서 들어가서 120도 간격으로 돼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에 ABC 상이 있으면 ABC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ABC. 여기도 ABC. 그래서 최소한 슬롯이 몇 개요? 12개. 근데 이제 이 A선의 선을 한 선이 아니라 2선씩 하면요. A상에 2선, B상에 2선, C상에 2선. 다 2선씩 하면 2개의 슬롯을 집어넣어가지고 A상, 여기 A상, B상, C상. 뭐 이런 식으로 만일에 둔다면 이건 뭐가 되고요? 여기는 슬롯 수가 총 몇 개요? 24개. 분포권으로 3개를 쓰면요. 각각 상마다 매곡 매상의 슬롯을 3개 쓰면 그죠? 그래서 3개 쓰면 여기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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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해가지고 총 몇 개요? 36개. 뭐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선 분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알아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기발전기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은 회전자를 회전 계좌형으로 쓰는 거. 회전 전기형으로 쓰지 않고 회전 계좌형을 쓴다. 안정된 거죠. 안정된 형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전기자 철심을 스큐 슬롯으로 만든다. 예, 약간 철심을 스큐 관계로 하더라. 그 다음에 권선 피치를 자극 피치보다 짧게 단절권이죠. 그 다음에 매극 매상의 코일을 2개 이상. 이건 분포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절권, 분포 단절권 쓰고 스큐라고 한다. 그래서 이 3가지 다 뭐요? 파형 왜곡이죠. 그죠? 파형 개선이 있습니다.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완전한 구형파가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고조파 성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조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해서 뭐 답은 1번인데요. 근데 저는 이 스쿠를 쓰고 하는 것을 동기발전기에서 쓴 적이 없어요. 유도전동기에서, 그죠? 동기전동기 뭐 이쪽에서 쓴 게 아니라 유도전동기 같은 데서 스쿠를 써서 사용한다라고 들었지, 사실 동기기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분포 단절권이야 뭐 유도기에서 기본인데 그래도 뭐 결선이야 동기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잘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래서 그림가와 나 영역에 적합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우리가 최대 토크 슬립 구하는 게 뭐 X분의 R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M이요. 뭐 여기는 권수가 있고 뭐 하니까 비례상수 K에 2XS분의 2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2제곱 뭐 이런 형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봐요. 주파수 제어법. 주파수만 증가시키면요. 최대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F를 증가시키면요. F가 증가하면 XS는요. 오메가 L이잖아요. 2파이 FL이에요. F가 증가하면 XL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XS가 증가하고 이 값이 증가하니까 토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 여기는 오메가하고 관련 있는 비례상수잖아요. 그죠? 비례상수니까 얘 이투 일정할 때 전압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주파수만 조절하면요. 주파수만 크게 하면 최대 토크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주파수를 이게 정격이 지금 이제 이겁니다. 정격이 이걸 때 주파수를 반으로 낮추면요. 이렇게 되고 2배로 증가시키면 뭐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해서 2배로 증가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런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최대 토크는 감소한다. 라고 해서 주파수에 따른 토크 특성은 이런 모양이 되는 특성을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 K를 쳐다봐야 되는데, 토크 T가, 출력 P가 뭐죠? P는 VI 코사인 세타. I는 뭐였고요? 이 I2, V2, E2, I2라고 합시다. 그러면 I는 R2 플러스 J에 S. 이거 앞에 공식을 유도를 제가 암기를 못하니까 앞에 공식 뭐예요? 여기 SA2, R2, SX2. 근데 이걸 등가해서 하면 E2, 이건 S분의 R2, 얘는 X2, 그죠? 그럼 전류 I는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S분의 R2 플러스 X2분의 S분의 R2 이거고. 그러면 출력 P는요, 이 차 출력 P2는 E2에다가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S분의 R2의 E2, 그죠? 그래서 이거 2개 곱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오메가 T니까 T는 오메가 분의 1에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R2의 E2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60분의 2파이 NS잖아요. 그죠? 최대 토크 이건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S분의 R2의 E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고, 최대 토크 슬립은 뭐야? ST는 X2분의 R2.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S분의 R2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X2하고 같더라 라고 해서 이게 X2가 되면 이 X2 제곱이니까 X2 하나 없어지고 나온 게 이 파이 NS분의 60에 얼마요? 이 X2의 분의 E2 제곱이다 라고 하고 이걸 K로 뒀잖아요. 그죠? 근데 이 NS가 또 뭐예요? P분의 120F 하니까 F가 분모에 하나 있어요. 여기도 분모에 하나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주파수 제어를 하면요. 주파수 제어를 하면 분모에 F 2개가 있으니까 주파수를 2배로 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죠? 최대 토크 슬는 4분의 1 됩니다. 이 값이, 이게 F일 때요. F일 때 최대 토크 TM이라면요. 여기에 2분의 F가 되면요. 주파수가 2배가 되면 얘는 4TM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주파수가 2배가 되면요. 2배가 되면 얘는 4분의 TM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야? 그러면 주파수를 줄일 때요. 주파수를 2배 증가시킬 때 전압도 2배 증가시키면, 전압도 2배 증가시키면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되니까 변화가 없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VF 일정 제어, 얘는 VF 일정 제어고요. 얘는 주파수 제어인 거예요. 얘는 주파수 제어고 VF 일정 제어를 하면
이 높이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을 때 속도 제어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이건 VF 일정 제어, 이건 전압 제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그래서 이때는 VF 일정 제어, 얘는 이제 계좌 제어 할 때 약 자속 제어, 계좌 제어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VF 일정 제어의 계좌 제어, 뭐 이런 관점이 되는 것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이쪽 부분은 VF 일정 제어, 얘는 약자계 제어라고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보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VF 일정 제어, 이건 확실하게 맞으니까 답 3번이 맞는데, 그럼 여기서 주파수 제어를 하면 가능도 하죠, 그죠? 가능도 하는데 사실 주파수 제어라는 단어보다는 약자계 제어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는 방식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우스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용하는, 실제 유도 전동기에서의 속도 제어 방식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자, 14번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답 뭐였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동기 전동기의 일종이 맞고요. 예. 3번에 별다른 장치 없이 영구자석형처럼 유도 돌아갈 수 있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음이랑 진동 토크 리플 면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뭐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그 기출 문제 7급에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동기 전동기의 일종이다. 회전자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별다른 장치 없이 스스로 기동이 가능하다. 회전자에 도체 호흡이 없었어. 소음과 진동 면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건데, 히스테리시스 전동기. 또 하나의 특수 목적 전동기는 기계적 토크를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이용한 전동기다. 이런 히스테리시스 현상의 그 전동기의 회전자는 치, 돌격부 혹은 권선이 없는 자성 재료로 된 매끄러운 표면. 그래서 이 매끄러운 표면이 돼 있어 가지고 돌 때 진동, 그 소음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표면을 가진 원통 기둥형이다. 이 전동기의 고정자는 단상 혹은 삼상 어느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만일 단상으로 한다면 영구 분상 커패시트가 보조 권선에 쓰여서 가능한 한 매끄러운 자개를 공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동기의 손실을 매우 저감시키기 때문이다. 동기 속도보다 낮은 임의의 속도에서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의 토크는 동기 속도에서의 그 최대 토크보다 크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정상 동작을 하는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어떠한 부하에 대해서도 가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기동이 가능한 그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이 자속의 분포가 히스테리시스 분포를 좀 띠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전동기 구조 해가지고 고정자는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하고 거의 동일하고, 회전자는 강자성의 영구자석 합금 물질과 비자성체 지짐으로 이루어진 매끄러운 원통이다. 고정자 자석이 정지하고 있다면 회전자의 자속축은 고정자 자속축과 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회전자 구속 상태에서 고정자 자석이 회전을 하면 자석에 의해서 회전하는 자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회전 자장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기동이 가능한 거죠. 회전하는 자장과 회전자의 자극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고, 회전자는 고정 자극에 비해서 델타만큼 이렇게 뒤처진다. 이 지연 각도에서 인력이 발생되고 일정한 가속 토크를 발생시키게 되더라.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는 일정한 부하 토크에 의해서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가속된다. 회전자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히스테리시스 에너지 형태다. 손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토크는 주파수 및 속도에 무관하게 일정하고요. 회전자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더라. 손실은. 그다음 부하 운전을 할 때는 구속 상태부터 동기 속도까지 일정한 히스테리시스 토크를 발생시키고, 토크 각의 증가에 따라서 축의 부하 토크와 같은 값이 되고, 축의 부하가 증가할 때마다 과도적인 기간 동안 발생을 하게 되고,
자석 토크는 동기 속도로 운전 시에만 발생하더라. 뭐 어쨌든 동기 속도로 이렇게 올릴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성과 용도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속 상태에서 동기 속도까지 어떤 부하라도 동기 속도까지 가속한다. 그래서 동기 속도까지 가속하니까 동기 전동기로 사용 가능한다. 회전자가 매끄러워서 조용하게 된다. 그래서 진동이나 잡음, 그죠? 그런 게 없더라. 소음 같은 게 없더라. 큰 회전자 저항과 리액턴스에 의해서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150% 정도로 제한되고, 그래서 용도로는 조용한 운전 특성으로서 전축이라든지 테이프 레코더 같은 데서 사용되고 있고, 어떤 부하에서도 동기 속도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번이죠? 아니. 이게 14번.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일종이다. 회전자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도 전동기 원리로서 어쨌든 좌측에 거기 회전자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형태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별다른 장치 없이 스스로 기동이 가능하다. 자기 기동 가능하고, 회전자의 도체 홈이 없어서 소음하고 진동에 유리하다. 이건 계속 등장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회전자의 이런 형태로서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있으니까 가져온 건데, 답은 낼 때 저는 이게 들어봤으니까 이건 3번, 4번은 맞다. 뭐 이런 형태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찍긴 찍겠던데, 그래도 이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보면 참 찍기가 힘들 그런 문제 같습니다. 연구저석형이라는 것만 알아서 연구자석형만 알면 쉽게 돼요. 유추는 할 수 있죠. 잘 유추했어.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야 유추가 가능하죠. 자, 15번.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이건 다른 건 뭐예요? 일단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회전자계를 하기 때문에 3번의 교반절이나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랑 틀리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삼상이니까, 그죠? 유도 전압 조정기는 회전자계를 만든, 삼상은 기본적으로 회전자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1차 권선에서 이 급원자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회전자계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위상이 동일하다? 이것도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내용인데 이건 단상 유도 전압인가요? 삼상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유도 전압 조정기를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건 보면 이거는 우리 책에도 나오니까 뭐 그래도 찍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경우에 1차 권선인 불로 권선과 2차 권선인 직렬 권선이 분리되어서 회전자의 위상각으로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하는 조정기다. 그래서 1차 권선과 2선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경우에 급원자계가 발생을 하며 단상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의 전압의 위상은 동위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교본자계를 발생하고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단상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단락권선이 필요하여 불로권선과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직렬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그래서 이 단락권선을 설치하더라라는 것이 단상유도 전동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라고 되는 게 이제 이 단락권선이 지금 이제 회전자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회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형태를 설치를 한 건데, 그죠? 근데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불로 권선에서 삼상 전압을 가하여 여자 전류가 흐르고 삼상 유도 전동기하고 같이 회전자속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회전자속에 의해서 직렬 권선에 한 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조정 전압이라고 하고, 이것을 E2라고 한다면 E2는 일정한 크기의 회전자속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회전자하고 고정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그 크기는 일정하더라. 그러나 회전자하고 고정자의 관계 이치의 변화에 따라서 불로 권선 전압 E2하고 E1의 그 위상이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위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단락권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는 직렬 권선에 의한 기저력은 회전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부하 전류에 의해서 불로 권선 기자력
의해서 상쇄되므로 단상에서와 같은 단락 권선이 필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모든 책에서 단락 권선은 필요 없더라. 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의 답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생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요거도 이건 저는 자주 안 보는, 잘 안 보는 이런 패턴입니다. 자격증에서는 나오나요, 이런 거? 많이는 안 나왔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안 냈으면 싶은데, 그죠? 네, 이번에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3번, 14번, 15번, 16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보르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회전자의 위치를 구간별로 검출하여 인과 전류를 결정한다. 한상 여자 방식이 이상 여자 방식보다 발생하는 토크가 크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한쪽에 한상에서 여자를 하는 것, 도통시켜서 방향을 돌리는 건데 두 상으로 하면 자속을 더 많이 했으니까 도통할 수 있는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토크가 더 크다. 구형파 형태의 전기자 전류가 인가되면 토크 리플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구형파가 인가되면 토크 리플이 만들고 연속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구형파 신호가 되면 토크 리플 뚝뚝뚝 돌아가는, 우리 나사 돌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일렉턴스 토크 전동기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류 전동기의 정류자하고 브러쉬의 기능을 반도체 스위치로서 구현한 것이다. 홀 센서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한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의 특성 해가지고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역기 전력과 구종 전류가 구형파나 사다리꼴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삼상 브러쉬리스 전동기의 역기 전력이 사다리꼴 형태이고 전기자를 120도 동안 통전시키면 이상적인 경우에 그림과 같이 일정한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삼상 역기 전력이 사다리꼴 형태이므로 회전자를 위치 검출할 수 있는 피드백 디바이스는 한 주기에 6번의 그 정류 순간에 검출을 하면 되므로 간단한 홀 센서가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에 홀 센서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잖아요. 그죠? 120도 통전 방식은 이상식 구동되므로 드라이버의 DC 링크 단도 2개의 전류 센서만 필요하더라. 이와 같이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는 드라이버의 제어도 간단하지만 토크 리플 측면에서 불리하더라. 구형파 전류가 인가되고 차단될 때 발생되는 토크 리플과 전류 지연에 따른 토크 리플이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구형파를 사용하니까 토크 리플이 아까 전에 생긴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고유하게 존재하는 코깅 토크에 더해져서 토크 리플로 작용하더라. 따라서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는 토크 리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분야에서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게 툭툭 튀는 게 있어도 상관없는 분야가 있고요. 그게 있으면 다른 데 트릭을 줘가지고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잘 못 쓴다.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는 브러쉬하고 정류자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므로 브러쉬하고 정류자에 의한 직류 전동기의 단점을 없앨 수 있어서 응용 분야가 넓더라. 이런 브러쉬리스 직류 전동기가 브러쉬리스 교류 전동기에 비해서 우수한 점은 6개의 통전 위치만 알면 되므로 가격이 저렴한 홀 센서를 사용할 수 있고 센스리스 구현이 쉬우며 신뢰성이 높다. 또한 브러쉬리스 교류 전동기에서는 부하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DQ 분할에 의한 벡터 제어도 수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브러쉬하고 정류자가 전기적 스위칭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위치 검출할 때 얘는 브러쉬형은 그냥 돌아가면서 위치 검출을 하는 건데 얘는 브러쉬가 없다 보니까 홀 소자하고 논리 소자, 그죠? 이 홀 소자하고 논리 소자를 보고 외부에서 트릭을 줘가지고 거기 스위칭 되는 그 회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쯤 가면 바꿔주고 또 여기쯤 가면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답은 아까 몇 번요? 한 상의 여자 방식을 한 상으로 하는 것보다 두 상으로 하면 자속이 더 많으니까 힘이 더 세서 토크가 항상 크게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 상태에서 운전 중인 동기 전동기의 부하가 변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이때 계좌 전류는 IF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탈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요? 1번. 부하가 증가해도 역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요? 부하가 증가하면 수산세타나 비례해서 증가를 하나요? 어떨 때는 반비례할 때도 있는데 기준도 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게 뭐가, 이 특성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는 모든 애들이 부하가 동일한 부하죠. 그죠? 출력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 출력의 크기가 같은 거고, 출력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일에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때요. 지금 이제 계좌 전류가 이거예요. 그러면 역률이 얼마요? 역률이 1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계좌 전류가 여기면 얘는 역률이 여기고 여기는 역률이 여기니까 역률이 1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하가 변동을 하면 이게 역률이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더라. 라는 이런 것들은 이 그림에서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하가 증가해도 역률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역률은 바뀔 수 있다.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이 당연히 부하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부하가 변해도 역기 전력의 크기는 동일한다. 사실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하가 증가하면 전동기니까 그죠? 여기 어쨌든 계좌에 여기 E가 있을 거고 그죠? 단자진압 V가 있을 거면 여기에 이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분명히 전류가 증가하는 건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증가를 하는데 E가 동일하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1번은 확실하게 틀린 게 이제 되는데 3번은 이게 단자 진압이 일정한데 전기와 전류가 증가하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안 맞고요. 지금 이제 이 3번 보기는 제가 조금만 나중에 다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 제기를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거 왜 맞냐라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 제기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대기 속도랑 기절력이 일정하다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긴 왠지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근데 동기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부하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기전동기는 기본적으로 부하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는 지금 이제 단자 진압이 이걸 때 부하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부하의 크기, 기전력의 크기는 변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는 변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놔두고 이거 기전력의 크기가 변화를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한번 이 제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책을 전공서적을 봐야 되는데 어제 짐 싼다고요? 지금 책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책을 못 봐가지고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이 제기가 가능하다면 뭐 이거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동력 특성에서 슬립 0과 슬립 1일 때 모두 0인 것은 딱 이건 보자마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제 출력 P는요, 뭐예요? EAIA이고, 면서 오메가 T잖아요. 기본 상식이. 그러면 토크가 0이어도 출력은 0이고, 그죠? 속도가 0이어도 출력이 0입니다. 그러면 슬립이 1이다. 기동시. 속도 0이죠. 회전 안 하고 있는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속도 0이니까 토크가 있더라도, 기동 토크가 있더라도 속도가 0이니까 출력은 뭐요? POM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립이 0이 되면요.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는 토크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이 0이 되면 속도는 N은 NS가 돼요. 근데 이때는 토크가 0인 거예요. 토크가 0이니까 출력은 0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서 보면 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잘 못 보던 질문이잖아요. 그죠? 잘 못 보던 질문이니까 아, 이게 틀리지 않을, 뭐 정확하지 모르겠네 라고 했는데 우리 근데 이거 이 그림 하면서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 여기가 둘 다 지금 이제 0이 되는 거. 설립이 0일, 1일 때 하고 설립이 0일 때 0이 되는 것은 이건 출력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출력에 대한 특성이고, 그죠? 그래서 얘는 토크 특성이고, 그 다음에 1차 입력 특성은 이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 되는 거. 이건 진짜 이 공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이 1일 때하고 설립이 0일 때 우리 상황은 잘 아니까 이건 기동시고 얘는 동기속도로 회전시. 동기속도로 회전하면 2차 전류 I2가 0이 되잖아요. 2차 전류가 I2가 0이 되니까 토크는 K파이 IA니까, 그죠? K파이 IA 관점이니까 얘가 0이니까 토크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립이 0일 때는 거기 변압기에서 무부하 운전하고 같다. 변압기의 무부하 운전이니까 2차 전류가 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림의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건 바깥쪽에 있는 얘를 가지고, 그죠? 이 권선에 전류를 흘려서 뭐야? 회전자개를 만들면, 그죠? 회전자개를 만들면 얘는 그 회전자개에 맞춰서 방향을 그냥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죠? 이쪽 반대로. 이렇게 지금 이제 회전자개를 만들면 얘는 저항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그죠? 이게 자석화돼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한다. 하는 이런 따라 돌아가게끔 하는 거, 동기기죠. 그죠? 그래서 동기전동기에서 이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정연파 전류에 의해서 구동된다. 이 회전자개 만들 때 정연파 전류에 대해를 인가해가지고 구동을 한다. T축의 인덕터하고 Q축의 인덕턴스의 정의는 뭐야? I분의 파이예요. 물론 N파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똑같은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속이 많이 흐르려면, 그죠? 이쪽은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장이 작으니까 자속이 큰데, 이쪽에 될 때는 자기장이 크니까, 그죠? 이걸 지나가야 되니까 자기장이 크니까 인덕턴스는 작다라고 해서 직축이 행축보다는 항상 인덕턴스가 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돌극 구조다. 최대 토크를 높이려면 돌극비가 커야 되는 거죠. 최대 토크 키우려면 돌극비 키워야 되고요. 무부하에서 D축의 회전 자개하고 이루는 각도가, 무부하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부하가 크면요. 부하가 크면 회전 자개가 이렇게 움직일 때 회전자가 따라가기가 잘 못 따라가요. 부하가 큰다면 무거운 짐이 달려 있으니까 얘가 커요. 델타가 큰데 반해서 부하가 작으면 잘 따라오니까 회전 자개가 돌리는 각도에 비해서 회전자가 따라오는 각도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무부하가 되면 얘는 거의 붙어버리죠. 그래서 무부할 때는 거의 붙고, 부하시가 되면 회전 자개의 각도하고 회전자가 돌아가는 각도가 부하시에는 요만큼 차이가 되는데, 이 차이를 뭐라고 불렀고요? 이는 부하각이다. 뭐 이렇게 어떤 책에서 상차각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보통 부하각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 하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무부하일 때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부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는 커지죠. 그죠? 커진다. 무부할 때는 최소가 되죠. 자, 20번은 사실 잘 모르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찍어야 되는데, 그때 잘 찍어야 되는데, 잘 찍을 때 자기 논리가 좀 맞게끔 돼줘야만 그래도 점수를 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풀 브릿지 인버터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스위칭 상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 부하에 대해서, 그죠?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하니까 플러스가 생기고, 또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해가지고 여기는 DC가 들어갈 때, 그죠?
DC 진압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이 스위치, 이 스위치를 열고 이 스위치, 이 스위치를 여니까 입력은 이런 DC가 들어가면 출력은요. 한 번은 이렇게 나오다가 한 번은 이렇게 나오는, 그죠? 이런 형태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형태니까 직류를 뭘로요? 교류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류로 만들기 위한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DC를 AC로 만들어내는 상태거든요. 근데 스위치가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 온 돼 버리면 되는 경우하고요. 또 한 문제는 그러니까 보기 이거 온 돼야 되고 이거 온 돼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온 되는 거. 그러면 얘는 DC가 공급됐는데 요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돼 버리면 여기는 그냥 회로가 끊어진 회로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요렇게 온 돼 버리면요. 근데 이렇게 온 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버립니다. 이 소자들이. 왜요? DC에 의해서 저항 없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얘는 소자를 파괴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거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흘러버리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뭐 이게 소자가 망가지고 할 그런 위험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 그래서 저는 동작 상태가 요것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건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하가 L 부하가 들어갑니다. L 부하가 되면 일정 영역에서 이게 전류의 너점과 빠름이 있어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온되는 경우는 생긴대요. 그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풀브리지 형태에서 이런 형태에서요. 전류가 한 번은 이 스위치하고 이 스위치가 온이 돼가지고 요렇게 전류가 흘리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이 스위치하고 이 스위치가 온 돼가지고 어이구야 이게 하나가 도망갔나?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림을 하나를 안 가져왔네요. 요렇게 되는 경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요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고 그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또 하나가 그냥 요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서 자기들끼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코일의 전류의 너점 때문에 자기들끼리 돌아버려 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고 이쪽은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소스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도는 이런 형태도 하나 존재할 수 있더라. 이 도는 이유가 원래는 하나 온되고 하나 이게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위상 지연 때문에 동시에 온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요것만 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쪽만 온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쪽만 온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일렬로 온되는 경우는 없더라. 왜냐하면 이때는 소스에서 전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소스에서 전류가 흘러나가 버리면 이건 무한대 전류가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20분은 1하고 2, 그죠? 그 다음에 3하고 4가 동시에 턴온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1, 3하고, 그 다음에 2, 4가 동시에 턴온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 근데 2, 3나 1, 4가 동시에 온되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참 쉬웠어요. 한 10문제 정도는 한 12문제 정도까지는 그냥 적당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근데 한 6문제, 많으면 6문제, 7문제, 그죠? 그 정도고, 적으면 한 4문제, 5문제가 사실, 공부를 어떻게 자기가 공부한 패턴이 아니라면 여기는 점수를 받기가 힘들었던 형태의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도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잘못 가르쳤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강조를 할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의 센스가 있어야만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거기 5번이라든지 그다음에 11번 같은 거 그죠? 11번 같은 것은 진짜 센스잖아요. 센스가 있으면 안 틀리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틀리는 거고,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도 딱 센스가 딱 그 자리에서 발동을 딱 해야 풀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또 좀 못 풀고 해서 사실 이번 시험은 고득점 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고득점이 나온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안 나온다고 그렇게 너무 고민할 거리는 아닌데, 그런데 이게 올해 우리 시험이 마지막인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국가직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지방직에서 이제 할 때 조금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지방직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아무튼 일단 시험 끝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험 결과 기다리시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것도 좀 채우고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끝난 데에 대해서는 미련은 두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 자기가 해야 될 것들 정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시험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실수 없이 다음 시험 또 잘 될 수 있게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